네, 안녕하세요.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하임입니다. 25일 목요일 정규 방송입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방송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일들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주 정도 좀 쉬게 됐습니다. 자, 이상한 증시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협상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막판 타결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막판 타결은 될 건데 이게 결국에는 타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시장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 장기 국채 금리는 좀 높지만은 골드 가격이 2,000달러를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1,950달러 이 정도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리스크, 미국 정부가 디폴트로 가는,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골드가 잘 얘기해주고 있고 시장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코스피의 랠리 또는 나스닥의 랠리 이런 포인트들이 근거가 되긴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벤트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게 타결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중립 BI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조금 좀 낮췄는데 뭐 이런, 글쎄요,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약간 이제 브링크맨십, 이제 뭐죠? 벼랑 끝 전술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여라라는 거거든요. 부채는 늘려줄 테니까, 한도는 늘려줄 테니까 민주당 돈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한국의 민주당이 이제 그 코로나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선거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4년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은 어쨌든 돈을 더 많이 써야지 되고, 그럼 재정을 더 많이 써야지 되고, 부채 한도를 더 높이고, 그리고 예산은 줄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그게 또 결국엔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화당 자체의 정책적인 철학도 그렇지만, 그래서 LSG라고 그래가지고 리미트 한계를 두고 세이브 아껴가지고 성장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를 1.5조 달러 증액은 해줄 텐데 앞으로 10년간 재정 지출을 4.8조 달러 감축을 하고 정부 부채 비율도 GDP 대비 118에서 106으로 하향을 해라. 즉 정부의 돈줄을 씀씀이를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양쪽이 지금 평행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겉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끝까지 이 부분이 맞추기는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된다는 공화당 입장과 아니고 무조건적인 부채 한도 올려줘, 안 그러면 나라 난리나, 이게 이제 민주당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지금 대선을 가기 위한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디폴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담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는 없을 거라서 결론은 합의하거나 아니면 또 몇 달 유예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이런 디폴트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디폴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게인 2021년 기억나실 겁니다. 부채 협상 안 되고 셧다운 되고, 그리고 미국 신용 등급 한 단계 내려가고, 그런 일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어도 나는 없다고 노력했는데 너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단기하고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에 대한 채권 시장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권에 관한 특이점 매매 또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즉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거나 디폴트가 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면 금리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과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원자재 월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5월 달에 2년물 금리입니다. 3.75에서 4.5까지 1%
포인트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지방은행 이슈가 생길 때 5%를 조금 넘어가던 상황이고요. 지금 4.75 정도, 10년물 금리도 지금 한 3.7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디폴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협상이 완전히 끝나거나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가 디폴트가 선언이 돼서 터져버리면 금리는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올 가능성, 그럼 채권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런 거죠. 연준의 긴축이 끝났어. 디폴트 문제는 어쨌든 해결이 될 거고 연준의 긴축은 5월로 끝난 거야. 이렇게 지금 했고 시장은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FOMC 회의록이 어제 나왔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 경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째 금리가 3.7%까지 올라갔어요. 이 상황, 이것도 랠리인 거죠. 금리 랠리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디폴트 문제, 정부 부채 상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한 4%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또는 디폴트 문제가 점점 더 극한으로 갈수록 한 4%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금리가 어떻게 된다? 정상화돼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회의록에 나왔던 거는 은행 신용 경색이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경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신용 경색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 그래서 수요 억제는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릴 거야 라고 시장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리에 더 민감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더 랠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 미리 보는 6월 FOMC는 이런 거죠. 윌러 이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월에 동결해도 7월에 다시 금리 인상 조치 취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고 금리는 안 올릴 거야. 금리 올리는 건 끝났어. 다만 내가 금리를 안 올린다고,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러면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날개를 달고 날아가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어렵잖아. 특히 요즘 주거비가 계속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지 몰라. 금리는 올리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는 겁은 계속 줄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종의 구두 개입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정책적 스탠스가 굉장히 제약적이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금리 거의 다 올렸다. 지금까지 단행한 긴축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영향을 좀 봐야 된다. 그 말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 억제가 시차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올리면서 가는 건 좀 그렇다. 최근 은행 스트레스로 인한 신종 긴축의 정도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는 충분히 올렸고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덜 해준다든가 또는 신용경색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수요 억제 또는 인플레이션 둔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더는 아니다. 더는 금리 인상 아니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죠. 코로나 때 유동성이. 그리고 금리 인상 끝났다. 그리고 디폴트는 없다.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나스닥이라든가 어제도 나스닥 2마로를 다시 시전을 했습니다. 꽤 한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CA에서 20% 이상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도 1.5%를 30분 만에 급등하는 또 이마롤 우리가 오랜만에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랠리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5월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난 15일 이후로 굉장히 크게 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셀린메이는 불장으로 끝날 것인가? 미국은 조금 나스닥은 좀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2000 지수라든가 S&P는 좀 중립적으로 가고 있고 2000 지수는 조금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도 상당히 다시 좀 반등을 해서 2500 내외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역사적으로 다시 7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1년에 최고치 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20% 이상 상승하고 있고 오늘 나스닥도 꽤 상승할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정한 랠리예요.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그리고 경기에 우리가 하반기 경기도나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쉽게 잘 공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나스닥 기술적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0
내외를 아래를 깨고 내려가는 거는 펀더멘털에 맞지 않다,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만 또 2500을 완전히 깨고 2600대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의 어떤 경기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2500 어디에, 또는 2400에서 2500, 2400부터 2590 사이 어디에 있는 게 맞지, 지금 너무 강하게 만일에 코스피가 간다면 그건 좀 굉장히 어색할 것이다, 이런 관점 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은 계속 베어 쪽에 있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좀 해오고 있는데요. 베어 트랩이다, 지금에 배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떨어질 때는 저점을 매수하는 게 23년에는 맞다, 이런 관점입니다. 다만 이렇게 뜨거울 때, 다시 뜨거워졌을 때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은 좀 공감은 좀 잘 안 된다, 이런 포인트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뭐 AI가 이끄는 상승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항상 상승은 나오면은 설명은 나옵니다, 근거는. 그런데 그게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갖다 붙이는 스토리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지나고 난 얘기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다만 2023년이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책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2023년은 기회의 해다. 다만 높은 지점에서 엄청 뜨거울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은 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다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삼성전자는 여기서 끝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 반도체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 계속 좀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경고하지만은 지금의 어떤 이상한 랠리, 성급한 랠리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거의 또 다른 근거가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왔는데요. 좀 그래프를 먼저 좀 볼게요.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은데, 네, 그냥 화살표로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영국의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푸드하고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나머지를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데요. 6%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갔어요. 미국도 코어 인플레이션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5점 몇 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2%대 여기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온다 그러면 석유, 화학 업종 이런 포인트도 좀 봐야 되겠죠. 이 사이드로 잠깐 보면요. 근데 코어는 잘 안 내려와요. 굉장히 스티키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또는 각국의 유럽은 금리 앞으로 더 올려야 되고요. 연준도 동결은 하겠지만 금리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금리가 좀 더 길게 간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런 고금리 고통은 현실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랠리가 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근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잠시나마 오늘 7만전자 잠깐 황홀하게 느꼈죠. 네. 그런데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6호까지는 왔고, 이제 6호에서 7호 밴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7만 왔기 때문에 이제 6호하고 7호 밴드 사이에서 삼성전자와 아이들, 그리고 반도체, 코스피 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는 그냥 그대로 같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뭐죠? 2040년까지 반도체 기업들 또는 삼성전자들 전고점의 80%까지는 상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경기 반등과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같이 돌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뜨거울 때는 따라가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반도체 또는 반도체 ETF, 삼성전자와 아이들, 뭐 TS라든가 여러 기업들 계속 좀 보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뜨거웠지만은 좀 마음 편하게 조금씩 분할하는 그런 마음 편하게 가는, 싼데 좀 사서 홀드하고 싼데 사서 홀드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국제, 반도체 그런 섹터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섹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고가 7만을 살짝 터치를 하고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밤에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시간을 좀 지켜보죠. 자, 여기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코스피를 지금 요즘 정리하는 게 자전지, 우전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남동차, 남쪽으로는 자동차, 북쪽으로는 엔터, 굉장히 다들 선전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또 3대 축이진 석유화학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지금 지나가고서 올해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23년이 코리아를 사는, 한국 주식을 사는 바이코리아의 타이밍인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전한 랠리가 약간의 좀 뭐랄까요, 기술적인 과열권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섣부르게 익혀서 조금 하락할 때는 하락하고 그리고 다시 다져주고 시간적으로 다져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정상적인 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좀 바람도 좀 가져보는 게, 지금의 어떤 약간 이상한 랠리, 불안전한 랠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죠. 금리는 이제 거의 다 올라갔고, 다 금리 인상은 끝났고,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 디폴트 미국의 부채 한도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는 건데, 지금 왜 굳이 지금 이렇게 빨리 즐겨야 되는 거지? 뭔가가 두려운 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또 기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23년이 막 정말 핫하게 너무 뜨겁게 그건 아닐 거고요. 올해는 믹스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마일드하게 그렇게 조금씩 계단 상승하는 것이 맞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5, 6월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경기가 반등한다, 그리고 그 반등하는 경기의 사이클이 그렇게 뜨거울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반등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이다 올해. 그러면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한 랠리를 일단 즐길 때까지는 즐기는데 너무 가드를 내리고 가는 그런 포인트는 좀 조의하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리아는 2023년 바이코리아, 자전지, 우전자, 남동차, 푸엔터 좀 보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요 며칠 봤던 것처럼 2차 반도체가 가면은 2차 전지가 쉬고, 뭐 삼성전자가 가면 에코프로가 쉬고, 자동차가 가면은 반도체가 가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엔터는 또 가라앉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두가 다 가는 대세 상승 이런 거는 지금 아니다는 거, 그런 만한 에너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진짜 더더욱 이상할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순환매적인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는 말고 즐길 때 또 즐길 수 있는 건 즐겨보자, 그런 포인트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한 랠리의 결론이, 단기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 흥미롭게 좀 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하이엠이었습니다.